리 선생님께서는 화면을 보니까 저보다 머리가 하나 적어 보이네요. 원래 앙증맞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안녕하세요. 지구의 학교 담당쌤입니다. 오늘은 핀란드에서 유학생활하고 또 거기서 직접 한 2년 정도 살아본 분들을 모시게 됐어요. 여기 이분들과 좀 담소를 나누게 됐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좀 잠깐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어떻게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리 선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보람입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실은 핀란드 공부하면서 그 어떤 교육이라고나 할까요? 그 핀란드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했을 때 저는 사실 교육제도 1948년에 무상급식을 실현한 나라이기도 하고 또 대학 서열화가 거의 없는 나라, 또 최근 5년 전까지만 해도 비유럽 국가 모든 나라의 그 학생들을 다 받아서 무료로 대학이나 대학원 무상 교육을 실현한 나라, 그죠? 그런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그런 혜택도 좀 받으셨나요? 어떠셨어요? 유학생활을 좀 해보셨다는 교육과 석사 공부를 했어요, 2년 동안. 근데 이제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는 이제 외국인에 주는 그런 어떤 무상교육의 혜택이 조금 축소가 되긴 했는데, 제가 다닐 때는 일단은 그 교육비가 다 공짜였어요. 그래서 뭐 본인 그 자국민뿐만이 아니라 뭐 외국인들, 뭐 EU에 속해 있는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국인도 다 공짜여서 일단 학비가 들지 않았고, 이제 그거에 더해서 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정부 예산이 많이 지원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숙사비나 아니면 그 학교 급식비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학생 그 텍스를 좀 이제 정부의 지원이 많이 있어서 이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좀 이용했던 경험이 있었고, 이게 뭐 벌써 한 5년 전 이야기라서 이제 좀 지금은 많이 올랐을 수가 있는데, 제가 그 공부했을 당시만 해도 학생 식당에서 그냥 뭐 밥 먹고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하면 한 달에 거의 한 5, 60만 원이면 좀 생활됐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쌌고, 뭐 학생이면 그 플러스해서 뭐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굉장히 많이 이제 베네핏이 많이 있었고 해서 정말 공부하기 좋은 나라. 네. 그리고 뭐 그런 이제 그런 건 좀 이제 뭐 돈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 그건 좀 부수적인 거고, 사실은 그 교육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그 교사들이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 뭐 이런 것도 이제 한국과는 좀 많이 다른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게 조금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학문적인 동반자 입장으로 생각을 해지 한국처럼 어떤 스승과 제자 이런 식으로 서열이나 아니면 위계가 있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친구들이랑 대화했을 때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너 왜 이 대학교를 선택했니라고 했을 때 그냥 본인 집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선택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좀 그런 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핀란드에서는 이제 대학교 그 자국 내 대학교 간에 서열이 없고, 일단은 이제 그런 조사 같은 것도 없고 서열이 없다고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냥 뭐 자연스럽게 본인이 있는 지역에 있는 대학교, 종합대학교를 이제 공부를 한다, 이런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서 한국같이 어떤 그런 대학 간 서열이 존재는 실제로 하지 않는 것 같고, 이제 그럴 수 있는 또 저력이 그 대학교가 아마 핀란드 내에서 12개인가 종합대학교가 아마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다시 확인해봐야 되는데 12개라고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동일한 수준의 이제 대학교 이제 교육을 모두에게 제공한다,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대학을 가도 동일한 수준의 어떤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동일한 수준의 어떤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기숙사 비용을 이제 본인이 충당을 해야 됐었는데, 이제 핀란드 이제 자국민 같은 경우에는 학생 신분이면은 한 달에 그 당시 한 560유로 정도 이제 정부에서 따로 또 그게 나와요. 이제 용돈 같이.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기숙사 비용까지도 이제 사실은 돈이 한 푼도 없어도 이제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핀란드에서는 대부분 이제 학사를 공부하면 이제 대부분 석사를 많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계 과정으로 해서 뭐 5년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었고 또 제가 같이 이제 또 석사를 공부했던 핀란드 친구들 보면은 뭐 석사가 뭐 이번이 세 번째다 뭐 이런 친구도 있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뭐 교육이 이제 워낙 시스템 서포트 시스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공부를 뭐 이제 좀 바꿔가면서도 하고 이제 좀 그런 자유로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국인한테도 어쨌든 기숙사라는 게 굉장히 부담이 안 될 정도의 금액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또 같은 뭐 이제 배우자가 간다든지 뭐 그렇게 되더라도 기숙사에서 머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런 점은 굉장히 외국인에게도 좋은 장점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좀 뭐 이거는 교육하고 관련된 일이었는데 제일 좀 충격을 받았던 게 뭐였냐면 이제 저희도 이제 지방선거하고 사잖아요. 이게 이제 핀란드에서 지방선거 하는데 그 외국인도 뭐 아무 상관없이 지방선거에 그러니까 대선이나 이런 거는 그 핀란드 시민권자만 이제 할 수 있는데 이제 지방선거에 한해서는 그 핀란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모든 외국인들이 이제 선거권이 우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제 본인이 후보로 나갈 수도 있고. 우와.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에서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특정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제 그런 선거권 자체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엄청 좀 충격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거에 이제 나온 그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은 이제 굉장히 다양하고 그 인종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이제 컬러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친구한테 물어봤을 때 2년 이상이면 누구나 선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다양성을 좀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특정 기간이 이제 지났으면 외국인도 여기서 이제 살 권리를 좀 많이 인정을 해주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 기억이 아직도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인 거죠. 내가 여기서 어떤 2년 면에서요? 살았고 또 2년 이상을 이제 거주한다라고 하면 과연 나에게 유리한 것,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회적 정책, 또 정치적인 어떤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는 걸 이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내가 머물러 왔었고 또 머물 곳이니까 이제 한국은 내가 뭐 말씀하신 대로 10년을 살든 20년을 살아도 그것이 나에게 유리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아예 배제돼 있으니까 여기서 아무리 텍스를 내고 아무리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하더라도 아무런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누가 보기에는 뭐 과연 합리적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왜냐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거기의 나라, 거기의 지방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교육제도나 사회제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정치제도까지도 외국인에게 굉장히 관대한 그런 나라는 놀랍습니다. 근데 뭐 핀란드를 우리가 좀 약간의 판타지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워낙에 복지나 교육이나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근데 거기도 이제 요즘에 뭐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그런 것처럼 이제 우파가 득세를 했던 최근에 그랬던 것도 있었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그런 것 보면 이제 약간의 우파가 득세하는 어떤 유럽 내 그런 정치 상황과도 맞물려 있어서 사실은 이제 저도 거기서 공부하면서 그 이제 뭐 동양인 뭐 차별이나 혐오 이런 거를 이제 당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제 모두 그럴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약간 시스템적으로 그런 걸 많이 보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느꼈었고 그런 점에서 좀 외국인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나라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핀란드는 지금 UN 산하기관에 SDSN 그 지속가능 협의 네트워크라는 그런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올해까지 2022년까지 4년 동안 행복지수 1위의 나라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좀 실질적으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와닿지가 않아요. 왜 핀란드는 그런 행복지수 1위의 나라로 선정될까? 살아보시니까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나 국민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참 그런 게 참 부럽다라고 할까, 배울 점이 있다.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 이제 저희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뭐 사회 제도나 정치 제도, 뭐 이제 교육 제도 이런 게 잘 돼 있는 것이 일단은 첫 번째인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는 좀 자연과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뭐 이제 자연을 이제 많이 즐기려고 하고 있고, 이제 핀란드라고 생각하면은 제일 저한테 처음 떠오르는 그 이미지는 썸머 코티지거든요. 그래서 여름 별장이라고 하는데, 코티지. 네, 코티지. 그 여름 별장을 이제 핀란드인이랑 누구나 한 개씩은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일부러 뭐 이제 전기나 수도 시설을 이제 넣을 수 있지만 일부러 넣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자연과 어우러져서 이제 여름에는 거기서 이제 몇 주 동안 지낸다, 이런 그런 핀란드의 전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핀란드가 호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사우나와 이 호수가 어우러지면서 그 자연을 좀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즐기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또 이제 핀란드가 가지고 있는 저력을 조금 더 발전시켜주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행복이라는 것은 격차가 크지 않다, 사회적으로. 그런 데서 오는 이제 만족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이제 굉장히 크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간다라고 치면 어떤 친구는 뭐 아파트 좋은 데서 자취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뭐 원룸에서 자취할 수도 있고. 근데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생활을 기본적으로 많이들 하고, 물론 개인 집이 있으면 본인 집에서 머무를 수도 있지만, 다들 기숙사에 있다라면은 그 차이가 많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기숙사에 다 머물 수 있는 뭐 여력도 있고, 기숙사가 이제 크고 많으니까 또 다양한 사이즈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른 차이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식사를 한다 해도 한국 같은 경우에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은 뭐 한국의 음식의 특징일 수도 있지만 그 메인 메뉴가 있고 나머지 반찬들이 학생 식당은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김치랑 깍두기, 단무지만 있고 단품 메뉴 시키면 그냥 딱 국 하나만 나오는데,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제 재료를 사용하고 굉장히 신선한 재료로 학생들이 이제 비슷하게 먹는 거죠. 그런 데서도 느끼는 차이들, 왜냐면 저 학교 다닐 때도 뭐 이렇게 좀 돈 좀 쓰고 괜찮게 산다는 친구들은 학생 식당 이용 안 하고 밖에서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교직원 식당을 이용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차이가 많이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 세심한 배려들이 많이 돼 있나요? 한국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제 보면은 옆 사람이 다 같이 굶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뭐 누군가가 이제 잘 사는 거를 배아파하잖아요. 내가 없는 문제, 뭐 내가 굶는 문제가 아니라 나랑 비교해서 누군가가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분노라고 할까요? 박탈감, 상대적인 박탈감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핀란드는 그런 게 크지가 않게 되어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리 선생님하고 김보람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 자연들과 어울려서 생태적인 삶을 기본적으로 익히고 그런 교감 속에서 삶의 질을 높여오는 코티지 문화가 있어서 항상 스트레스를 풀거나 휴가를 가거나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자기 충전의 시간들을 그 생태적인 감수성을 키워가면서 코티지 생활을 하는 이런 민족이기 때문에 행복 지수가 높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핀란드 역사를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라는 이제 고난을 많이 겪었던 나라인데, 뭐 스웨덴이 수백 년 동안 지배했었고, 러시아가 또
지배를 계속하고 이제 독립한 지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사회의 어려움, 기아나 빈곤 이런 걸 해결할 때 그 방식이 어떤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각자 도생 이런 방식으로 내가 더 잘나서 뭔가를 밟고 올라서서 잘 살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 합의라는 게 같이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같이 올라가자라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나름의 이제 역사가 있는 거죠. 근데 한국은 뭐 1998년 이후 지나오면서 아예 양극단의 오히려 이제 그냥 경쟁으로 각자 도생해서 각자 먹고 살자라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해결 방법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눠진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땐 우리나라랑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정학적인 요충지라고나 할까요? 서강에 또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그 아픔의 역사를 견뎌온 건 비슷했지만 어떻게 보면 핀란드인 사람들이 더 치열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협력하고 연대. 2차 대전 패장국으로서 뭐 땅도 빼앗기기도 하지만 여러 그 폐해 잔상들이 아주 컸기 때문에 뭐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아픔이 더 컸지 않았는가 싶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란드인들은 똘똘 뭉쳐서 이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교육적인 어떤 제도에 대해서 고민했고, 또 우리 민족이 이런 사이에서도 굉장히 행복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런 일면화에서 한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아주 오랜 시간 이런 준비를 해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말씀 들으면서. 워낙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고요한 나라이긴 하죠. 굉장히 심심하다는 얘기를 차분한 많이 나라. 들었어요. 차분하고 고요하고 사람들 만나기가 쉽지가 않고, 그런. 왜냐면 이제 워낙 땅에 비해 인구수가 네, 적다 보니까. 네, 그럴 수 있네요. 핀란드는 팬데믹 이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실천했던. 자연적인 거리두기네요. 그래서 지금 뭐 핀란드 총리도 여성이고 뭐 주요 이제 강요들이 다 많이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나왔나 이제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 그 저력은 어쨌든 교육이겠죠. 네, 교육을 하고 또 교육을 평등하게 제공한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다양성을 좀 인정해주고 이제 외국인들도 그 이제 교육 시스템 내에서 좀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잘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 그런 어떤 시스템의 나라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우리 사회가 핀란드의 좋은 점들, 그런 어떤 방향들, 여성 평등을 실현하는 과정, 또 얼마 전에 스웨덴 총리와 핀란드 총리가 사진 찍은 걸 보았는데 참 너무 보기 좋았어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살고 있는가, 우리도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시간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김보람 선생님, 또 옆에 계신 리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다시 모시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